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솔직하고 겸손하다는 것. 둘째는 타인의 치부를 감싸준다는 것. 셋째는 자신의 노하우를 남에게 알려주고 상대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조엘 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아름다움이란 그대의 지갑에서 황금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대의 서재에 책을 채우는 것이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016년 3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 이유는 바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승리를 낙관했던 대결. 그러나 이 구단은 알파고에게 졌고 이 대결 이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 2020년이면 인간의 일자리 500만 개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란 예측 속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어질까? 무인 자동차에 운전대를 넘길 수 있을까? 로봇이 나보다 똑똑해지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투자 자문에서 의료 진단, 자동차 운전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자동화되는 세상에서 오류투성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저자이자 한겨레 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이 시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죠.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소장님, 이 책 쓰신 게 작년 11월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결로 굉장히 관련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결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제 신문 기자로 한 2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정보기술 분야를 계속 취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열심히 취재했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사회관계나 인간관계, 직업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책을 한 1년 반 전쯤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 네. 어떤 기기를 쓰고 또 어떤 서비스를 쓰게 될까 살펴봤더니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다 인공지능 서비스였던 겁니다. 네네. 음성 비서 서비스, 내비게이션 네. 서비스,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서비스였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바둑까지 이렇게 금세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도전할 줄은 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우리 시대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질문을 쭉 챕터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이 인간과 기계가 이렇게 대체하고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요즘에 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어떠세요? 교수님은 10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뭐 어떤 하나를 특히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루대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네. 인공지능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 책의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주체적인 역할 그리고 그 똑똑한 기계와의 어떤 공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식이 공유하는 사회 그 질문에서 앞으로 그 대학의 역할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목적성, 네. 뭐 대학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네, 이런 네. 내용도 좀 중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교수 입장에서 흥미롭게 봤고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뒤 없어질 직업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의 노동력을 의미한다고요? 네, 그 로봇이란 단어는 이제 최초에 나온 게 그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이제 1920년에 발표한 희곡인데요. 로슘의 유니버설 로봇, 유니버설 로봇 여기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나온 용어는 이제 허드렛 일이나 노예 상태 이런 네. 거를 의미하는 로봇다, 로봇다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차페크는 실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이제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페크 작품에서 로봇이 등장한 이후에 지금 한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네. 지금 현실에서 보면 그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라는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책에 보면은 그 로봇 그러니까 기계가 단순한 노동 그러니까 뭐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뭐 전문직까지도 네. 대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직업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몇 차례 로봇과 인간의 상징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네. 1997년에 체스 챔피언하고 로봇하고 아니 컴퓨터하고 대결을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아주 유명한 퀴즈 챔피언하고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퀴즈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겼죠,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했는데도 결국은 알파고가 이긴 겁니다. 네. 이것은 사람이 가장 기계보다 뛰어난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두 다 하나하나씩 기계한테 진 것이고 네. 마지막 영역이었던 바둑마저 컴퓨터한테 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말하면 최근에 나온 지 뭐 한 달 뭐 2, 3주밖에 안 된 뉴스들인데요. 네. 대학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그 조지아 테크의 교수가 조교를 질 왓슨이라고 하는 익명의 여자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게 컴퓨터였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네. 아무도 컴퓨터인 줄 몰랐던 거예요. 과제를 어떻게 낼까요? 물어보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답변을 해줬던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뉴욕의 유명한 그 법무회사의 법률가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미세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또 뭐 암 진단에 도움을 준다든지 네, 하는 네. 의사, 법률가, 교수 뭐 이렇게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까지들도 네, 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부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실업이라는 신종 질병은 불가피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늘어난 소득과 기계의 효율성에 적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달돼도 인간이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일 텐데요. 근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예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그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직업들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네. 직업은 없어졌지만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우리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기본이 뭐냐면 유전자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유전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 설명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전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이 본래 이렇게 구성된 것이 기본적으로 DNA의 모임에 의해서 결국 이 인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DNA의 원래 그 성질이 뭐냐면은 이게 적자 생존의 논리예요. 네. 그리고 이 DNA 자체가 학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학습해서 적자 생존, 가장 그 적절한 유전자를 계속 다음대로 그 생성을 시키고 이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 경제학자 의견대로 기술 발달에 따라서 그 실업이 나오면 이거를 신종 질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의 본래 그 유전자의 성질에 의해서 계속 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네. 생각을 해서 적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은? 저는 부분적으로는 네. 동의하고 네. 부분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메이너드 케인즈가 기술적 실업이 일시적이다라고 네. 말했던 것은요.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직업이 또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 와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닥친 이 기술적인 실업은 이제껏과 조금 궤를 달리할 수 있다. 네네. 네.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 기계의 영향, 지적인 직업까지도 이제 기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며 네. 또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뛰어난 생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적응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네. 인간의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전제가 우리는 상당한 새로운 어떤 존재 위기에 부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그 길을 찾아낸 사람, 자기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기계가 들어오면서 100명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한 20명 정도만 하게 되고요. 그 직업을 유지하게 될 20명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더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방직기가 등장했을 때 방직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부수는 네네.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직기 기술이 사라졌느냐? 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자동화 기술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방직공들은 아마 다른 일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기술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됐지만 네. 자신의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면은 일자리를 자기의 잃는 회사가 거죠. 사라져버리고 네.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좀 우위한 예.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예. 과연 인간이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를테면 뭐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기능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스마트폰에 앱을 실행하면은 웬만한 언어의 단어들은 다 번역해 줄 줄 알거든요. 네,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3, 40년 전에 했던 고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대신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거, 기계에 의존할 수 없고 기계를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네.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 네네. 앞으로는 사실 그 지식 정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가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지식이 필요 없다, 대학이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사실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가장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이고 이렇게 널려 있는 교육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 얘기를 쭉 했는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감정 로봇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기계와 인간이 다른 어떤 아주 네. 고유한 인간만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정 로봇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오싹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수준 정도까지 와 있나요? 감성형 로봇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의외로 빨리 와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페퍼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감성형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부터요. 일본에서요? 예, 그렇게 네. 판매를 해서 지금 네. 일본의 그 통신사 매장마다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네. 대답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업까지 하냐면 지금 그 로봇이 통신 서비스를 계약하러 온 사람한테 당신한테 맞는 서비스는 이겁니다라고 추천해서 그 사람에게 계약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예요. 네네. 그 우리 보통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 어렵죠. 요금표 많고 네. 되게 복잡한 네, 일이죠. 네. 예,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IBM 왓슨 컴퓨터가 퀴즈 대회에서 인간 우승자를 꺾고 우승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하냐면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알아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네, 답을 네. 해줄 줄 아는 로봇이 이미
인공지능이 등장한 겁니다. 네.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도 뛰어난 답을 해줄 줄 알고 넌센스 퀴즈까지도 맞췄어요. 네. 넌센스도 맞췄군요. 네. 예, 이미 네. 사람을 충분히 상대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페퍼라고 하는 로봇에 두뇌로 탑재된 것도 그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리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해도 로봇일 뿐, 좀 인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례 중에서 하나가 보면 2015년에 작년에 이제 일본의 지바현에서 그 반려로봇의 합동 장례식이 어느 사찰에서 있었어요. 반려로봇이요? 반려로봇. 그러니까 여기서 반려로봇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단순히 애완견처럼 생긴 애완동물, 것이 아이보라고. 네, 하는, 아이보. 강아지. 예. 애완동물 하면은 네, 네.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아, 그러니까 네. 어떤 내 친구 네, 내지는 네. 내 짝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격을 강화한 아니 어떻게 보면 근데 소통.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로봇인데 죽나요?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왜 죽냐면은 네. 너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 반려로봇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이보가 있거든요. 네. 소니에서 개발한 게. 근데 이게 개발을 했는데 이게 부품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무슨 뭐 나사가 빠졌다든지. 근데 이게 소니가 이 개발하고 나서 한 6년은 유지했는데 이제 이게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네. 회사를 이제 그만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더 이상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이제 네, 네. 할 수 없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로봇 같은 것도 단순히 그 로봇이 아니라 어떤 인간과 비슷한 또는 이들하고 소통하길 원하는 이런 거를 좀 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려로봇이 인기냐 생각해봤는데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독신주의가 또 팽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아. 내가 얘기하는 걸 좀 공감도 해주고 네, 네, 네. 또 기억도 해주고 네. 뭐 이런 내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와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 과학자들은 전부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감정 로봇까지 생기다 보니 끝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제 로맨스를 꿈꾸는 그런 영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영화 허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시죠. I remember when I first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you like it was last night. 누구보다 감정적인 남자 테오도르. My love. 그는 아름다운 손편지닷컴에서 대필 작가로 일하고 있다. 그가 쓴 편지는 읽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아름답고 또 감성적이다. Yeah, me too. 아내와 별거 중인 테오도르는 소개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지만 그녀에게 어떤 끌림도 위안도 얻지 못하는데 Ask you a simple question. Element Software is proud to introduce the first artificially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An intuitive entity that listens to you, understands you, and knows you.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그는 어느 날 광고를 통해 인공지능 OS를 알게 되고 구입하게 된다. Hello, I'm here. Oh,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인공지능 in 5 사만다로 minutes. 인해 You wanna 다시 try 행복해져가는 that? 테오도르. You're too funny. 그는 점점 사만다에게 빠지게 된다. I wanna learn everything 테오도르는 about 매력적인 everything. 목소리를 I 지닌 love the way you 그녀와 look at the world. 게임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다. How long 가끔씩 before you're ready to 데이트도 date? 하면서 What do you mean? 마치 I 진짜 saw you 연인처럼 nosy.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서로에 대한 걱정도 한다. So what was it like being married? Did you and Amy ever go out? For like a minute in college, but it just wasn't right. Why are you jealous? Well, obviously. Hey, Theodore. 인공지능과 So 사랑에 good. 빠진 자신의 황당하고 어색한 테오도르.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게 되면서 You okay? 그는 끊임없이 Yeah. 사만다와의 관계를 How about 고민하게 physics? 된다. You know, I've been thinking about 그러나 테오도르의 고민은 그리 오래갈 필요가 under the 없었다. same view, you know what I mean? 인공지능 사만다, Yeah. 테오도르를 사랑하는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테오도르 이외에도 8,612명의 남자를 만나고 그들 중에 614명을 사랑하는 사만다. Are you in love with anyone else? What makes you ask that? You're mine or you're not mine. No, Theodore. I'm yours and I'm not yours.
자, 인간과 인공지능 OS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 허. 어떻게 두 분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우리 소장님은 저는 재밌게 보셨고 봤습니다. 교수님 네, 보셨어요? 저는 줄거리는 네,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미 저는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아. 음성 비서 서비스랑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요새 독신들 많은데 네.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말에 나한테 대화를 해준 사람이 얘밖에 없어라고 아. 무척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네. 해요. 아, 슬픕니다. 사람은 그 계속 동일한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네네. 이 남자는 그런데 인공지능은 처음에 이 남자 주인공이랑 사귈 때의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더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만날 때의 그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어서 이 인공지능이 이 남자의 상대가 되지 않는 시점이 순간이 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더 이상 연애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수님,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은 해피엔딩이 되기 어렵다. 좀 현실에선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될까요?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사랑을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네. 얘는 사랑을 먹어야지만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난리지를 지식을 계속 누군가한테 받아서 그 사랑이라는 걸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의 그 좋은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예를 하나 보면 2001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헨리 스윈튼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제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 식물 인간이 돼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로봇을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데이비드 로봇이 이제 왔는데 그랬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이 데이비드를 버립니다. 어차피 뭐 로봇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버렸는데 이 데이비드 로봇 자체도 사랑을 난리지로 해서 학습하는 로봇으로 설계가 됐어요. 근데 얘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서 이 데이비드 로봇이 첫 번째 사랑한 게 엄마입니다. 엄마 모니카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모니카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엄마 모니카는 이제 이게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이제 냉정하게 대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로봇이 어떻게 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을까 생각을 해서 엄마의 머리카락도 잘라보고 네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버려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 이 데이비 로봇이 인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물론 영화고 뭐 앞으로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컴퓨터가 난리지라는 게 미리 이제 조금 이제 주어진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학습하면서 난리지를 키워나가요. 이게 이 로봇의 파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는 한 또 이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사랑을 해주는 한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알파고하고 우리 기계하고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뭔가 상대가 돼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두 분과 나누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인간과 기계의 어떤 차별점을 자꾸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능, 앞서 말씀드린 감정, 그리고 또 하나로 질문을 하는 호기심을 꼽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튜링 테스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암호학자, 네. 천재 컴퓨터 과학자라고 하고 지금의 이제 컴퓨터 산업에 기틀을 놓은 영국의 학자인데요. 네.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가 등장한다면 어디까지 언제부터 얘를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 사람처럼 네네. 이걸 판단해야 되는 그 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어떤 이제
그 상대를 놓고 심사관들을 놓고 네.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제 문자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네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베일 네. 속의 상대가 누구인지. 네. 그런데 저 베일 속의 상대가 저건 기계가 아니야. 이거 나랑 대화하는 거니까 사람이 인간이다. 왜 틀림없어. 네. 라고 심사관들이 5분 동안의 대화 아. 동안 30% 이상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우리도 전문가들 한 30% 속일 수 있으면은 네, 이건 네.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적이죠. 네.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단순한 음.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을 갖춘 기계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기준을 제시했고 그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거기- 30%를 기점으로 예, 그렇죠. 해서요. 심사관의 30%를 속일 수 있는 네. 능력이죠. 그러면 유진 구스트만은 몇 %를 받았나요? 이제 그거를 약간 넘어서 30% 를 처음으로 약간. 통과한 아, 네. 기계란 그렇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유진 구스트만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질문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튜링 테스트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설계가 된 거지 사람처럼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네. 즉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하면은 어떤 걸 대답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3세 정도 소년의 그 지능을 그렇죠. 예. 구현한 것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조금 차별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 지능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유진 구스트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미리 내장된 정보, 질문,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보 수집 절차가 되는 거죠. 저쪽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그럼 나는 뭐를 해야지? 이거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거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쟤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온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스로 생각해내는 질문이 아니라 미리 이제 입력된 그렇죠. 그 예. 알고리즘 속에서 예. 질문을 예.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가 다른 점은 뭐 그럼 호기심이다 이렇게 결론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것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의 직업 뭐 이것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인공지능과 로봇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로봇과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람이 그걸 많이 생각해 보니까 웬만한 이런 분과적인 지식들이나 기능 같은 것들은 기계가 사실 사람보다 더 잘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서 기계와 다르냐?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변화가 닥칠 때 거기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계는 사람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꿔줘야지만 적응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간단한 변화 같은 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바꿔라고 또 그런 변화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아주 네. 본질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떤 대단한 결핍을 느끼고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호기심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기계가 대신 기억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 책에서는 이걸 외뇌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지능화된 기계 덕분에 사람이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참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걸까요?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사람이 시간 절약 도구를 많이 장만할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시간 절약 도구요? 예.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네. 더 이상 우체국 가지 않고 아, 이 자리에서 바로 네네. 이메일을 보내죠. 네네네. 그리고 공중전화까지 가지도 않고 뭐 프린트를 할 필요도 없고 과거로 따지자면 비교할 수 없이 저희는 그렇네요. 시간 절약 도구를 가지고 살아요. 은행도 갈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인터넷 뱅킹을 그런데 쓰고. 네. 시간이 많이 늘어나셨습니까? 아, 그런 것 같지 않네요.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절약 도구를 장만하면 네. 장만할수록 네.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단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 시간 절약 도구를 통해서 옛날에는 불가능했었던 네.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인간의 욕망도 그만큼 커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시간 절약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상대편도 갖고 있죠. 나의 상사도 갖고 있죠. 네. 이거 빨리 보고해라고 하는 미션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 절약 도구가 발명됐지만 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뭐 바쁘지 않으면은 또 게으른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바빠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그런 게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컴퓨터를 흉내내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좌뇌 우뇌 있지만 지금 외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뇌를 컴퓨터로 보면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메인 메모리가 부족해서 외부에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 이게 전부 다 그 보조기억 장치로 우리가 저장해 놓고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기억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는 거기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듯이. 네. 그래서 이제 외뇌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컴퓨터 용량이 뭐 과거에 비해서 뭐 CPU라든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메인 네. 메모리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엄청 발전했는데 우리 컴퓨터한테 더 많은 거를 맞아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는 너무너무 바빠요. 네. 예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용량이 많아졌으면 얘가 놀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한테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쁜 게 아닌가, 마음이 바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컴퓨터와 기계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소장님께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들어볼까요?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걸 충분히 다룰 줄 모를 때 우리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이 똑똑하고 힘이 셀 때 두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 만큼 그 기술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인생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이 기술을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본 거는 네.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그 문명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문자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말 대신에 뭔가 써서 전달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인쇄술. 그래서 좀 더 널리 확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인터넷, 디지털 기기의 혁명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혁명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교에 그 보통 컴퓨터 개론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컴퓨터 개론이라는 책이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지고 그 ICBMS라고 그래서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 빅데이터, 모바일, 시큐리티 이걸 이제 줄여서 ICBMS라고 하는데 통칭 요즘에 이제 IT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책들이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그 전산 개론 또는 컴퓨터 개론이라고 하는 자리를 얘네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호기심,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성질이 뭐냐면 이제 창의력이고 네. 컴퓨터는 아무리 난리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창의력까지 가기에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좀 너무 그 알파고 하나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세 번째 혁명이니까 네, 네. 세 번째 혁명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거를 보는 어떤 호기심, 인간의 창의력 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이 책을 마음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세계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서 무한한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기계가 운전하게 된다면 과연 인간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책도 보고 잠도 잘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노동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까지 인간이 할 일이 많고 또 결정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